네, 안녕하세요. 슈팅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문가들만 아는 암호화폐 강세장 신호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강세장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셜미디어의 반응이나 ETF의 자금 흐름으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후행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진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여러 투자 행동과 돈의 흐름의 미묘한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는 암호화폐 강세장 신호 7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 패턴입니다. 초기 강세장 신호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USDC, USDT, DAI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공급량을 주시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 체인에서 공급량이 안정적이거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코인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유입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들이 자산을 팔 계획이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자본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유지되는데 거래소로의 유입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다가올 상승 모멘텀의 자금, 즉 유동성이 쌓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를 불꽃에 연료가 쌓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레이어 2나 다른 레이어 1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잔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또 다른 단서입니다. 이는 자금 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 축적을 의미합니다. 자, 디파이 라마와 글라스노드 그리고 크립토콘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과 거래소 유입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차트는 강세장 신호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크립토콘트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동 패턴을 알아보고 강세장의 신호인지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크로스 체인의 브릿지 활동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브릿지 활동에서도 상승장의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체인 간의 조용하고 꾸준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거래량의 급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주요 브릿지를 통해 아비트럼이나 베이스 그리고 옵티미즘과 같은 생태계로 순유입량이 조금씩 꾸준히 유입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격 움직임은 여전히 잠잠할 때 말입니다. 추적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간 브릿지 유입량의 증가, 그리고 출금량은 안정적이거나 낮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목표 체인 토큰 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유입량이 출금량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그 추세가 5에서 7일 정도 유지된다면 이는 자본이 조기에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내러티브가 시작되기 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디파이 라마의 브릿지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인의 순 흐름으로 전환하고 주간 보기로 설정한 후 특정 체인으로의 유입량 증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체인의 총 H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면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유입량이 증가하고 출금량이 안정적이며 토큰 가격이 여전히 잠잠하다면 여러분은 가격이 급등하기 전 초기 자금 이동의 신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요 사진이 체인별 순 흐름을 통한 강세장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디파이 라마를 들어가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발자들의 초점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과소평가된 강세장의 신호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아닌 개발자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출시하는지입니다. 약세장에서 개발자들은 대부분 브릿지와 레이어 2 스테이킹, GK 툴링과 같은 인프라에 집중합니다.
조용하고 낮은 수준의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바뀌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의 관심도 바뀌는데요. 그때부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들이 줄줄이 출시됩니다. 지갑, 게임, 소셜 앱, NFT 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입니다. 단순히 인프라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서비스들입니다. 포착해야 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데요. 프로젝트들이 API나 SDK가 아닌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GitHub 커밋 활동이 프로토콜이 아닌 앱에서 활발해지고요. 새로운 합의 모델이 아닌 지갑, 덱스, 도구, 게임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드 및 시리즈 A 투자 라운드가 인프라가 아닌 앱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3분기 수개월간의 인프라 개발 작업 후 생태계에서는 갑자기 프렌드테크, 스타즈 아레나 그리고 지갑 기반 소셜 도구들의 물결이 출시되었습니다. 동시에 베이스와 아발란체 프로젝트에서 프론트 엔드 푸시 업데이트가 증가했습니다. 토큰 가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앱들은 대량 사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베이스의 총 H 자산 TVL은 30% 이상 증가했고요. 1일 활성 사용자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토큰 활동도 뒤따랐습니다. 토큰 터미널의 GitHub 대시보드, 일렉트로닉 캐피털 개발자 리포트의 개발자 수 데이트, 크립토 랭크를 통해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랩핑된 토큰 사용량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미묘하지만 명확한 강세장의 신호는 WETH, 그 다음에 W 솔라나, W 아발렌체와 같은 랩핑된 토큰의 사용량 급증입니다. 토큰을 사용하려고 계획하지 않는 한 랩핑하지 않습니다. 랩핑된 자산은 주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내에서 덱스에서의 거래, 유동성 제공, 대출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랩핑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금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랩핑된 토큰의 전송량 증가, 그리고 WETH 또는 W 솔라나를 보유한 지갑들의 증가, 그리고 랩핑된 토큰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 유니스왑이나 에이브 커브 등의 활동 증가, 기반 토큰 가격은 여전히 정체. 이러한 패턴은 사용자들이 자산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2024년 4월에 아비트럼에서 WETH 전송량은 주간 기준으로 40% 이상 증가했지만 이더리움 가격은 당시 3,300달러 선에 머물렀습니다. 동시에 카멜롯과 레디언트와 같은 프로토콜에서 LP, 예치금과 대출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모든 것은 WETH로 표시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3,700달러를 돌파했고 아비트럼, 레디언트와 같은 아비트럼 생태계 토큰들은 덱스 거래량과 함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랩핑된 토큰의 활동이 증가하면 자본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수면 아래에서 가열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이거 역시도 아르테미스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 변화죠. 가장 명확한 초기 강세장 신호 중 하나는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자금 흐름이 조용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WETH USDC 페어, 그 다음에 아비트럼 WETH 페어, 옵티미즘 USDC와 같은 핵심 거래 풀이 점진적으로 채워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LP가 자본을 추가하고 있지만 가격과 거래량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단순히 수익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머니가 큰 폭의 거래량이 발생 전에 가격 급등을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WETH USDC 페어로 자본이 돌아오고 있다면
이는 광범위한 시장 신호입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단일 토큰이 아닌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비트럼 WETH 페어와 같은 특정 페어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더 특정적인 신호입니다. 해당 토큰이나 체인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주목해야 될 패턴은 다음과 같은데요. 덱스풀의 총 예치 자산 TVL이 조용히 증가를 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 소셜미디어 언급 또는 큰 보상 프로그램이 없어야 됩니다. 단지 유동성이 조용히 유입될 뿐입니다. 2024년 2월 아비트럼의 카멜롯에서 아비트럼 WETH 풀의 TVL은 5일 만에 3,6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아비트럼 가격은 여전히 1.78달러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조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일 후 아비트럼은 2달러를 돌파했고요. 큰 뉴스나 캠페인 없이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추적해야 됩니다. 디파이라마의 프로토콜 탭으로 이동하여 아비트럼 또는 베이스와 같은 체인을 선택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핵심 풀에서 총 예치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WETH USDC 페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더 넓은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페어가 증가하고 있다면 누군가 해당 토큰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토큰 락업 해제에 대한 시장 반응인데요. 투자자 대부분은 토큰 락업 해제를 하락 신화로 간주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시장에 나오면 초기 보유자들이 팔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락업 해제에도 꿈쩍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이벤트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인데요. 이는 진정한 강세 신호며 초기 강세장에서 더 흔합니다.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락업 해제가 있는 토큰의 가격이 거의 하락하지 않거나 심지어 직후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자들이 진입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출시된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이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며 매수 의지가 강할 때 발생합니다. 자, 2024년 3월 앱토스는 2,400만 개 이상의 토큰 약 4억 달러 락업 해제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락업 해제는 공개되었고 매도 압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가격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10.50달러에서 10.20달러로 약간 떨어졌을 뿐이었고 48시간 이내에 11.10달러로 반등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고 앱토스는 그 주에 대부분의 레이어 1 토큰의 실적을 능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항을 추적해야 됩니다. 토큰 언락스닷컴과 같은 토큰 락업 캘린더를 확인하고 과거 락업 해제 이벤트를 살펴본 후에 이후 24에서 74시간 동안의 가격 및 거래량 움직임을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 토큰이 큰 락업 해제를 꿈쩍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특히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요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오피셜 트럼프가 상당히 큰 락업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던 걸로 또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은 온체인 사용량과 검색 관심도 사이의 불일치인데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강세장 신호 중 하나는 온체인 활동이 조용히 증가하지만 검색의 관심도와 소셜미디어의 대화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즉 사용량은 늘었지만 아무도 아직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구글 트렌드나 인기 토큰의 급증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도 없습니다. 단지 소매 투자자들이 여전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실제 사용자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불일치는 투자 준비 단계입니다. 2024년 4월 블라스트의 1일 활성 지갑 수가 처음으로 20만 개를 넘어섰고 게임 생태계 전반에서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블라스트 및 관련 토큰인 PAC, 욜로에 대한 구글 검색 관심도는 거의 기준선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블라스트 관련 토큰들이 X에서 유행했고요. PAC 가격은 2배가 되었으며 내러티브가 주류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호, 즉 온체인 사용량이 인지도를 앞지르는 현상은 선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DF 레이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또는 특정 체인의 탐색기를 사용하여 일일 활성 지갑,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거래 횟수를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X와 트위터 또는 텔레그램 활동과 교차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검색량은 정체되어 있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관심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초기 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초기에 그렇죠? 네, 강세장이 아닌지 이렇게 이제 판별하는 법을 7가지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3가지를 좀 볼 텐데 오해를 유발하는 3가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강세장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하는 신호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중 일부는요. 초기 강세장 신호가 아니라 반응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왜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TF 유입량이네요. 우리도 매일 보는데 ETF에 대한 기대감은 한때 미리 예측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응 속도가 뒤처진데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었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출시될 무렵 47,000 달러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ETF가 출시되었을 때 비트코인은 이후 몇 주 동안 39,00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유입량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을 알렸습니다. 왜 오해를 유발하는가? ETF 데이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관들이 방금 무엇을 샀는지를 알려줄 뿐 무엇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가 이제 물론 후행성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의 거래량 급증인데 높은 거래량은 활동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방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2023년 8월 앱토스는 20% 상승 후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했지만 48시간 이내에 18%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단기적인 투기에서 비롯되었고 방향성 있는 축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오해를 유발하는가?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급증은 종종 가격을 뒤따르지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실제 자금 유입은 브릿지, 덱스, 온체인 배포를 통해 훨씬 먼저 발생하며 중앙화된 거래량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모멘텀이 시작된 후에야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강세장의 초기 신호를 포착하려고 한다면 이 신호들은 여러분을 가격 상승만 쫓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신호, 즉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흐름, 브릿지 활동, 덱스의 유동성 등은 온체인상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드러나며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위터와 X의 인기 토큰인데요. 어떤 토큰이 유행하고 있다면 대개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2023년 10월에 페페와 터보와 같은 밈코인들이 X에서 엄청난 소셜 참여를 얻으며 며칠 동안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미 4배에서 6배 상승을 기록한 상태였고 유행하자마자 거래량이 정점을 찍고 일주일 이내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왜 오해를 유발하는가? 소셜 트렌드는 모멘텀을 나타내지 않고요. 소매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반영합니다. 유행할 때쯤이면 스마트머니는 이미 과열된 시장에서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해야 될 3가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 가서 찾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분들 계실 텐데 잘 읽어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암호화폐 불장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강세장을 먼저 포착할 수 있나요? 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가능한데요. 가장 초기의 강세장 신호는
헤드라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유동성 흐름과 온체인 행동 그리고 관심이 집중되기 전에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소음은 무시하시고 준비 단계를 지켜보세요. 진정한 암호화폐 강세장은 가격이 펌핑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스마트머니가 움직일 때 시작됩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당면한 과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어떤 중동 사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과 이를 둘러싼 중동 정세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적으로 네 나라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공격의 주체죠. 그죠? 이번에 공격을 먼저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은 억제와 자국 안보 보호, 그 다음에 이란의 핵개발 견제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사전 억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하마스, 후티 등 친이란 세력을 견제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의 활동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이고요. 국내 정치적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 그리고 내외부 압박 해소를 위한 강경 대응이 이스라엘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피공격국이자 대응 주체입니다. 공격을 받았으니까 또 이란의 목적은요. 영향력 유지와 대외 이미지 강화 보복 및 체면 유지인데 이스라엘의 공격에 무대응할 경우에 내부 불만과 외부에서 약한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반응을 준비하거나 부분적으로 저강도 충돌을 유지합니다.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과의 결속을 유지하고요. 핵개발 지속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미국과의 핵 합의 JCPOA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위협을 통한 전략적 카드를 유지하고 있네요. 세 번째는 미국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은 확전 방지와 전략적 균형 유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방어 플러스 확전 방지 균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는 하지만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방지하려고 하는데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원유 공급이 걸린 중동의 불안정은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긴장 완화 유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이 지역에서의 갈등이 미친 틈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게 미국의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동의 중재자 및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지역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의 과시 그리고 중재자 이미지 강화, 사우디, 이란 화해를 중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분쟁에서도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의 균열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균형자로 올라서려는 전략, 경제적 이해관계 보호, 이란 및 걸프 국가들과의 에너지 및 무역 관계 유지가 중국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뒤로 한 발짝만 물러서면 미국과 중국의 목적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향후 시나리오 네 가지로 보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 1번 국지적 충돌로 긴장 완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국지적 충돌로 긴장 완화, 제한된 보복과 외교적 중재죠. 확전 없이 소강 상태 진입. 그렇죠. 이란은 상징적인 보복, 드론 공격이라든지 해상 충돌 후에 확대 자제.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공적을 억제하고 자국 방어에 집중.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긴장 완화 외교를 본격화합니다. 이 방법 시나리오 1번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나라들의 모두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과거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번인데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 위험도도 높지만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특징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 그리고 플러스 레바논, 시리아, 예멘, 친이란 세력이 총동원. 이렇게 된다면 미사일과 드론을 본토에서 직격 사용하고요. 헤즈볼라가 전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심 도시를 방어함과 동시에 이란 본토 반격을 하고요.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중동 전역이
혼란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난민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경제적 군사적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 사이버나 비정규전 중심의 장기 국지전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림자 전쟁 지속입니다. 사이버 공격, 이라크,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를 활용했고, 그죠? 그다음 이스라엘은 표적 암살, 비밀 작전, 그리고 그쵸? 네, 중국, 러시아들은 무기 지원 없이 중립을 유지하고 기술전, 첩보전 중심의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네 번째인데 외교적 해빙과 핵 합의 재시도죠. 중국 유럽 주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전면 충돌 회피 후에 핵 합의 재협상 테이블로 이란은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 카드 활용을 하고요. 중국과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소극적 반응의 감시 체계를 요구하고요. 중국이 이란, 사우디 화해 중재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게 해결이 돼야지 뭐 주식도 그렇고 네, 코인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많이 또 이번 한번 내려맞은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거냐, 비트코인.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잘 따라왔던 비트코인 가격의 선행 지표가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M2입니다. 그죠? M2. 네, M2. 근데 요 M2가 이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그리고 비트코인이 요 약간 오렌지색인데 신기할이 많지. 2024년부터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M2의 방향성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2가 선행 지표입니다. 먼저 가고요. 그 뒤를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건데 M2도 보면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올랐다가 횡보했다 하는 건데 큰 틀로 보면 그랬지만 이 오르는 과정에서도요. 올랐다가 조정, 횡보, 올랐다가 조정, 횡보, 상승, 조정, 횡보,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큰 틀로 보면 상승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지만 M2도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요게 지금 가장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100%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비트코인이 요 M2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하락세는 시장 조성자들, MM들이 위험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13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예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는 거죠.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M2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주 안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7월 중순까지는 13만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지금까지는 M2의 방향성을 따라 비트코인이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M2는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축 처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확률은 좀 희박하다. 다만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항상 그렇죠. 상승과 횡보, 그 다음에 하락이 항상 존재하면서 올라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물론 이제 2022년, 2023년 초에 저점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괜찮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어도 포트폴리오를 또 이제 잘못해가지고 힘든 분들 계시고 그렇죠. 네. 하지만 모든 걸 차지하고라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당신은요 충분히 수익 낼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챙기시면서 조금만 더 함께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